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물난리가 났다고 장화를 신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예, 이런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한국의 가족을 사랑하고 지금 이 시대에 가족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여러분 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서 이미 사실은 제가 설명드려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황인자 상임 대표님, 김기련 공동대표님, 이기수 총장님, 그다음에 강국창 회장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오늘 와주신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신 우리 손정현 대표님과 또 김순정 회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가족과 관련된 여러 단체, 또 이미 한국의 가족을 되살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오신 많은 전문가분들 함께 해주셨어요. 사실 이 한 분 한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 많이 설명해 주실 텐데, 오늘 또 그 밖에 오늘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많은 시민분들, 또 단체장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집대성해서 오늘 왜 우리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있어야만 하는가, 역할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집약적으로 여러분들께 대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예, 한국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있어서 지금 뭐 경제적으로뿐만 아닌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K-팝, K-드라마, 뭐 K-영화, K-푸드, 뭐 K-방역, K-방산, 뭐든지 가만 보면 세계 한 탑10 안에는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나 우러러 보기 시작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젊은이들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뉴스 많이 보고 계십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요, 내 가게에, 내 친척에, 내 혈통에 한국인의 피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주변에다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포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요. 한국이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는 너무나 이 21세기에 떠오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았잖아요. 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뭐 미래학자 뭐 누구예요? 그 엘빈 토플러, 이런 분들, 또 인도의 시성 타고르, 이런 분들이 한국이 다가올 미래에 한국의 정신이 너무나 중요하게 세계 앞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언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자부심이 쭉 있어 왔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그것이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의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좀 추적해 올라가니까, 사실은 한국의 드라마들이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부터 이 집중이 시작되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요즘도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여기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허준, 대장금, 또 뭐 주몽, 이런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다 보셨죠? 재밌게. 그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드라마는 신기하게도 장르가 뭐든지 간에 그 내용에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가족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느끼던 것과 다른 정서와 감정들이 한국의 가족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 혹시 못 보셨으면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평범한 제주도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로 참다운 효녀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알알이 박혀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백인 중년 아버지들, 흑인 중년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드라마.
어떻게 가족의 사랑인 게 이런가.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틀면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외국에 사는 제 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도 뭐 전 국민이 한국 드라마를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한국 드라마를 TV에서 하면 데려다가 옆에다 앉혔다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된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특히 서양 사회나 이런 데들은 다 가족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은 독립시키는 게 의례의 그런 거고, 그 말은 즉 자녀도 부모에 대한 봉양의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뭐 얘기를 쭉 풀어보면 정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름다운 한국의 가족이 한국 정신과 문화의 뿌리요 토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너무 즐겁고 재밌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그런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한국, 그 한국의 뿌리가 되는 한국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독일 한 유튜버가 1년 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요. 영상 제목이 South Korea is over. 대한민국은 끝났다입니다. 이게 주목되는 이유는 이 유튜버가 구독자가 2,400만 명인 사람이에요. 100만만 돼도 우리 대단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태극기가 녹아내리고 불타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 우리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어디 감히 우리나라 국기를. 그런데 사실은 이 유튜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대한민국이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은 저출생입니다. 한국이 녹아내리고 있다, 소멸하고 있다, 집단 자살하고 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다 알아요. 한국이 저출생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심각한 건 아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체감이 적으세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입니다. 벌써 2006년도에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저주입니까? 뭡니까? 2006년도에 2006년. 그러면 사실은 이때 한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인구는 끝간데 없이 정말로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 도표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까 봐 합계 출산율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한 여성이 평생을 살면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출생, 아기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보통은요,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남성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여성이 아기를 낳아주시는데 남성, 여성 2명이 있으면 2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0.1을 더해서 2.1이 되어야 인구가 대체됩니다.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어땠느냐?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쭉 가서 6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사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한국이 베이비 붐이라고 했어요. 6명씩 낳았습니다. 6명씩. 그러다가 쭉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2023년 코로나 그때가 최하로 떨어졌었어요. 0.72라는 숫자 떨어졌었고 작년에 2025년이 끝날 때 0.8이라는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0.8이라는 출산율이 숫자이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어드립니다. 0.8이 어떤 출산율이냐?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남성 100명과 여성 100명, 200명이 있다고 치고요. 이 100 커플이 0.8의 출산율을 가지면 다음 세대에 몇 명이 태어나느냐? 산수 계산입니다. 80명이 태어납니다.
남성은 아기 낳지 못하고 여성 100명이 0.8이니까 80명. 근데 이 중에 절반은 또 남성이고 절반만 여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성이 40명입니다. 이 여성 40명이 또 0.8을 만약에 낳으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건 32명. 또 절반 16명만 여성입니다. 한 세대만 더 가면은요 13명 태어납니다. 200명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만 지나면 200명이 13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증손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100명과 100명의 남성, 여성이 다 결혼을 했다고 할 때 이 얘기가 됩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빠르게 소멸을 해가겠죠. 말 그대로 소멸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강국이 되었다고 해도 어떤 분야도 유지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야 그 미끄럼틀 속으로 지금 이미 빠져들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4월 뉴스인데요. 조금 반가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애 안 낳던 한국이 달라졌다. 임산부가 35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주 가뭄에 담비 오듯이 반가운 뉴스였어요. 여기 보면 올해 출생아가 30만 명 내외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대통령 발표도 있고 했습니다만 0.9를 넘었다. 0.93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뉴스죠. 그런데 이 뉴스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뉴스에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왜냐? 같은 시기에 다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가임 여성, 그러니까 임신 가능한 여성이 있는데 지금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얘기를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결혼을 못하고 출산을 미루던 그런 부부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해서 한 그 여파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베이비붐 시대 50년대 60년대 지나가면서 너무나 많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이 가임 여성기 정도의 나이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늘어 보이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지금 26년 가운데인데 이 사이에 가임 여성 자체가 400만 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근본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괜찮나 보다 이제 회복되나 보다라고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2026년 3월 달에 이제 입학식이 있잖아요. 학교들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전국의 학교 가운데 0명 입학생 0명 단 한 명도 입학하지 않은 학교가 전국에 210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입학생이 한 명인 학교, 두 명인 학교는 세지 않았고 빵명인 학교만 210개가 나왔어요. 심지어 서울 시내에서도 나왔어요. 저 강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0명의 입학생. 그러니까 학교가 전국의 학교가 지금 다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녀보면요. 비어있는 학교,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주 막 지역사회마다 골머리를 또 썩고 있더라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3분의 1, 2분의 1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현재도 대학 5곳 중에 4곳은 미충원 상태라는 거예요. 대학을 많이 만들었지만 채울 인원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뉴스인지 모릅니다. 한국이 지금 좁은 땅덩어리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 작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인데 지금 통계청의 계산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2047년, 지금부터 약 20년 후죠. 2047년에 한국의 영토의 68%의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20년만 더 흐르잖아요. 2067년이 되면 전국의 94%의 땅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20년, 40년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겪어야 될 대한민국에
소설이 아니라 통계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심각한 건 알지만 그렇게 체감이 덜하느냐? 대부분은 도시에 몰려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시에는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렇게 저기 뭐 올림픽대교랑 나가보면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그죠? 차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람들보다도 전 세계가 더 많이 걱정을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해외 친구들 있으면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왜? 한국 전쟁 날까 봐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한국은 좀 둔감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심각하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요 한번 봐주세요. 빔이 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한국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는 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다. 한국에 지금 0.8이라는 이 합계 출산율은요. 인류 역사 이래 없앴던 역사 전체에서 이런 출산율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이 났을 때도 저 유럽의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도 이런 출산율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한국을 걱정하면서 이대로면 북한이 남침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군인을 채울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겁니다. 이제 군인을 용병으로 사와야 되는 상황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요즘 이 일론 머스크가 아주 세계적으로 핫한 인물인데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남침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만 와도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구 상황판, 그 인구 모형이라 그러죠. 세 도표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저 끝에가 1960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0년에는 6명씩 합계 출산율이 그랬어요. 그거는 그거 뭐 너무했던 거 아니냐? 너무 무분별했던 거 아니냐? 덮어놓고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특히 남반구에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나라들은 5, 6명씩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자체가 성장하고 있죠. 대한민국도 그랬던 거예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절반이 안 됐었죠. 그리고 지금 도표를 보니까 예쁜 삼각형입니다. 즉 여기도 많이 계신 여러분들이 이때 베이비붐 시대에 많이 태어나셔서 아기들이 많았고 그 말은 한국의 미래가 밝았다는 뜻이죠. 1960년에 대한민국의 중위연령 나이 평균값을 보면은요. 평균값이 몇 살이었냐면 1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나이가 19세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젊고 아주 희망적인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이때의 이 어린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100만 명, 2배 이상이 늘었는데 지금 이 도표가 이상해졌어요. 항아리꼴, 마름모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중위연령 평균값은 몇 살이냐? 47.3세 중년으로 갔습니다. 19세의 청년 나라가 47세의 중년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한참 일하고 대한민국 끌고 갈 중위 연령이 이렇게 좀 많아 보여요. 그러니 지금 좀 실감이 덜 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2072년경 지금부터 몇 년 정도 되나요? 40년 조금 넘은 이 기간을 추정해 보면 그래프가 이제 역삼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 연령이 63세가 됩니다. 63세가 젊은이가 되는 나라가 돼요. 이 63세 젊은이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63세가 지금 딱 20살 올해 대학교에 들어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가 63세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도인 거예요. 이 인구 구조도가 말하는 수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출산이 일어나면 동시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고령화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좀 넘친다. 땅덩이에 비해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한 3천만 명 되면 저기 북유럽 국가들처럼 아주 쾌적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진화론에 의하면 생존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좀 자연 조절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 살 빼듯이 인구가 이렇게 다이어트 하듯이 쑥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때요?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시죠. 즉 고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령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지금 세계 역사에서 또 제일 빠릅니다. 일본이 초고령화로 너무나 심각한 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빔이 조금 흥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초고령화가 역사 이래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 현재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것이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발전한 것을 자랑해 왔는데 그 발전이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안 세워진 게 너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르신들이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빈곤율이 지금 OECD 1위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요즘 잘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주요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을 볼 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23%면 한국은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이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OECD 전체 국가 중에 압도적 1위입니다. 요 위에 이 그래프가 한국이에요. 압도적 1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노인분들 자살률이 한국이 22년째 OECD 1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려져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밑에서부터 계속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느냐? 아까 이제 그 인구 구조도 세계 인구 구조도를 보여드렸는데 1960년대 같은 경우 이 100명은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젊은이들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이면 1960년대 그때에는 부양을 받아야 되는 어르신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한 분의 어르신만 책임지는 구조였어요, 한국이. 지금 현재 작년 2025년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어르신 30명을 부양해야 되는 게 한국의 인구 구조입니다. 부담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버팁니다. 아까 말씀드린 2070년 이게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어르신 100분 이상을 책임져야 되고, 보여드린 것처럼 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에는 63세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키워놓은 내 자녀의 미래가 지금 이렇게 그냥 통째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좌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민 가야겠다. 이민 보내야겠다.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물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왜 더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은요, 참 많은 것들을 1등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요즘 각 가정마다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든다라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냐? 1인당 GDP의 8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써야 되나 싶죠.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조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도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게 했어요. 그 질주가 멈추는 방법을 지금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저희도 이제 애가 4명이에요. 저도 애기 키우면서 첫째 낳을 때 많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하죠. 아유 우리 아이는 그렇게 치열하게 키우지 말고 좀 자유롭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 한단 말입니다. 웬걸요. 놀이터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 가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라가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친구를 사귀려면 학원을 가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미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학습이라 그랬죠.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원을 안 가면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담스러워서 아기를 못 낳겠습니다. 하나 낳았다 치면 이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으니 둘째는 더 못 낳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기성세대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이 자녀들을 낳으라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라고 정부가 얼마나 출산 장려금, 양육 지원비 이런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노년,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복지가 늘어야 된다. 한두 끝도 없이 늘어갈 것이다. 자녀들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걸 위해서 해야 된다. 누구를 더 지원해야 됩니까, 여러분? 투표권이 있으면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성 복지,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다 뿔뿔이 되어서 경쟁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한 가족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모두. 가족이 건강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왔던 것이 인류 역사인데 지금은 그것을 다 쪼개가지고 경쟁하게 만들어놨어요. 가족이 전부 파편화돼 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태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이 세계 1위입니다. 또 좋은 것만 제가 세계 1위를 이렇게 자랑드려야 되는데 세대 갈등이 세계 1위예요. 왜 그러냐? 경쟁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한 걸 자랑했잖아요. 조금 전에. 야,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집 팔고 논 팔아서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앞만 보고 달려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발전한 건 맞는데 균형을 못 갖춘 게 너무 많은 거죠. 빨리 발전한 만큼 세대 갈등이 전 세계 또 1위인 거예요. 세계 어딜 가도 지금은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기술 발전도 빠르고 하니까 AI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 가운데서 가장 심한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님들이 사셨던 대한민국, 부모 세대가 살았던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름은 대한민국 똑같은데 다른 나라입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과거에는요, 더뎠던 만큼 오히려 장점이 뭐였습니까? 문화와 전통의 상속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심지어 농경시대까지 가보면 그렇잖아요. 농경시대 때는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가장 존경받는 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난 허리 아파서 방 안에 들어 앉아 계셔도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무릎 한번 쑤시고 이렇게 하면 야, 농사 뭐 할 때 됐다. 모든 지혜와 연륜이 어르신들로부터 나왔어요. 왜? 삶의 궤적이 같거든요. 경험치가 같습니다. 지금은 조부모님들이 알려주실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지혜, 연륜을 치면은 당연히 조부모님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지식의 세계로서는
컴퓨터에 앉으면 인공지능이요. 전 세계 지식을 다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부모님들이 젊은이들에게 물어볼 게 많아지는 시대. 식당에 가서 주문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가지고 눈치 봐야 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 이 세대 갈등이 세계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세대 갈등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세계 1등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녀 갈등입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갈등공화국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갈등이 너무 많다. 한국의 갈등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제일 심각한 갈등이 뭐냐?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대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정치, 정치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보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전 세계 어딜 가도 어르신들까지 길거리로 나와서 이것이 옳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정치 참여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평화롭게.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거는 뭔가 발전하는 과정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음 세대는 빈부격차, 빈부 갈등 너무 심하다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이런 거죠. 세대 갈등, 남녀 갈등입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혐오한다 그래요, 혐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만나면 반갑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혐오를 해가지고 갈등이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세계 1등인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혼 안 합니다. 굳이 왜? 굳이 왜? 계속해서 혼인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미혼 남녀들에게 물어봤더니 약 25%만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하고요. 25% 정도는 나는 이미 결혼 안 해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이해하기 힘든 풍토 중에 하나가 비혼 선언식이라는 걸 한대요. 지인들이 결혼하면 가가지고 축의금 내잖아요. 그러면 나도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난 결혼을 안 할 거야. 그러니 난 비혼 선언식을 대신할 테니 와서 축의금을 내줘. 이런 풍토가 생긴다고. 나머지 50%는 생각해 봐야겠다. 모르겠다. 일단은 일하고 돈부터 벌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밖에 없죠. 이미 2006년도에 알고 있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 때 이미 큰일 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러왔습니까? 2006년도부터니까 20년이 흘렀고, 그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것까지 세워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논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답이 안 나왔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인구전략기획부,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역부족 상태입니다.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지금 4차까지 왔어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해서 4차까지 왔고,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인가? 400조가 넘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400조는 1억 원이 400만 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다시 찾아봤더니 이런 통계도 나오더라고요. 400조 원은 저출산에 좀 집중적으로 쓰인 돈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고령화에 대한 부분과 주거 지원 이런 것까지 확대하면 700억이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좀 전에 4차까지 온 그 기본 계획이 내년에 5차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등장을 안 했습니다. 등장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대책이 뭔가 봤더니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일자리 격차를 줄인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좀 분산시킨다, 청년 조기 사회 진출을 유도한다, 일자리는 AI로 대체한다. 예를 들면 이런 전혀 다른 차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돈을 얼마나 지원을 하면, 예산을 얼마나 쓰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얼마를 주면 아기를 낳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젊은이들이. 돈 줘도 안 낳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한 명 키우는데 내가 1인당 GDP의 8배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낳던 시절에 한국이 돈이 있었습니까? 가장 가난할 때잖아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가 6명씩을 낳는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그 평균 나이가 17세에서 19세더라고요. 앞으로 그냥 미래가 창창합니다.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돈이 많아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뭐가 바뀐 겁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표입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 각 국가에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 딱 나오셔야 되는데.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다 1순위가 가족으로 나요. 여기 파란색에 패밀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 쭉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없어요.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사우스 코리아 딱 나왔는데 여기 파란색이 아니죠. 멀리서 보셔도.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물질적 풍요가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꼽혔습니다. 삶의 의미, 중요한 거. 2등이 건강, 3등이 가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야, 한국이 아까 제가 서론부터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은 가족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족이 3순위로 밀렸다. 물질적 풍요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거는 한국은 가족을 순위에 안 넣어요. 0순위입니다. 0순위. 그러니까 모든 걸 퍼벗어라도 가족을 위해서 할 거고 그 가족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어르신들은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젊은이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순위별로 있는데 이 아래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는 아래쪽 순위에 나옵니다. 가족 부양이 부담된다, 집 혼수 등 결혼 비용 부담, 자녀 양육 부담, 직업적 성취 어려움. 윗순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답니다. 전통적 가족 문화나 가족 관계가 부담스럽다.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멸로 가는 공식입니다. 제가 이런 강연을 이제 전국에 이번에도 이제 전국에 이제 지회 설립도 하고 하면서 다니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 이건 너무 심각한데 그거는 저기 젊은이들 모아놓고 이거 설명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할 만치 했다. 많이 나았고 한국도 이렇게 발전시켰고 뭐 우리더러 뭐 지금 하나 더 나란 얘기냐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토론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르신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결과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지금의 부강한 강국의 대한민국을 물려준 것도 기성세대지만 이와 같은 가치관을 물려준 것도 기성세대예요. 나는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나오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바뀌고 있어요. 가족의 아름다운 가치 이런 것들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여러분 드라마니 예능이니 그런 데서 이혼을 장려하고 아이들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애먹는 건지 아느냐 이런 거 보여주고 심지어 동성애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이거를 젊은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하는 거잖아요. 이 가치관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어머님들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젊은이들이 저 대답 가운데 어떤 그 대답이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가족을 위해 힘들게 사셨던 우리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황혼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삶의 속사정은 안 보여요. 예? 그런 거 안 보이고 그냥 가만 보니까 많이 하시더라. 그럴 거 뭐 하려고 결혼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딸아, 너희는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 너무 힘들었어. 너희는 자유롭게 너 삶을 한번 펼치면서 살아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심정은 한켠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가치로움과 인생의 중요한 것을 상속하고자 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막 떼쓰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뭐 청소년 뭐 아동 인권이니 청소년 인권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원칙도 무엇도 질서도 없이 무조건 열어야 된다. 그게 인권이고 자유라고 할 때 기성세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시대가 달라졌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걸 용인을 하는데 달라질 것들이 따로 있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여러분들 근본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어른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조부모님들부터 팔 걷고 나서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모르시는데 여성가족부가 작년 10월에 부서명을 바꿨어요.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부는 알겠는데 평등도 알겠습니다. 평등도 알겠는데 성평등 가족부예요. 그래서 이 성평등 가족부가 뭘 의미하는가? 많은 분들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씁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요. 남성, 여성을 이미 넘어서 누구든지 자신이 추구하는 성적 취향에 따라 성별을 새롭게 창조하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성평등에 의해서 성구분이 100가지가 넘는다라는. 여러분 성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별은 태어날 때 DNA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성적 취향에 따라 성별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한국의 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슈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 핵심은 이제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개개인들의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고 그것이 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도와야 되는 거지 그것을 하나의 제도화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장려하고 심지어 다음 세대들에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아기 때부터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맞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과서 젊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전부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근데 교과서를 펼쳐보면 어른들이 보면은 야 이거는 동의하기 힘든데 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교육 받냐? 그랬더니 보건 시간에 받는데요. 교과서 좀 보자 그랬더니 학교에 있대요. 갖고 와 그래서 이제 펼쳐서 한번 사진을 본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교과서에 피임법이 지금 교육에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그 14살짜리 남자 여자아이가 대화를 해요. 피임은 여자가 알아서 해야지
남자가 알아서 해야지. 설마 임신이 되겠어? 이런 만화가 들어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피임 방법을 쭉 설명을 하고 이쪽에 콘돔이 다른 피임법보다 좋은 5가지 이유를 가르쳐줘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예요. 첫째, 저렴하다. 둘째, 사용이 간편하다. 셋째, 약국, 편의점, 자판기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편의점에 가서 미성년자가 술, 담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콘돔은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어차피 사고 친대요. 그럴 거 위험을 방지해야지 그럽니다. 그건 만든 교육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책이 있습니까? 있죠. 인류는 그 대책을 만들어 왔잖아요. 역사 내내도록.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야, 사랑은, 성은 생명을 낳는 거야. 성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생명과 직결되는 거야. 너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거기에 의해서 가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걸 싹 지워버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경악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유엔이 앞장서서 전 세계적인 국제 성교육 가이드 지침이 나왔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직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기 힘든 거. 지금부터는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성적 취향과 지향성을 존중해야 된다. 동성애일 수도 있고 동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애완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명을 즐길 수도 있고 아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걸 다 성별로 인정하는 게 인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한국에 아직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데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교육하도록 굉장히 많은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 교과서에도 드디어 동성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개념 설명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에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예를 들면 친구들과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친구들과 지내면 친구가 너무 좋아 그러면 너 동성애일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배우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를 기성세대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사지냐면 퀴어 축제라는 겁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인데 서울시청 앞이나 저기 중심가에서 매년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려요. 퀴어 축제가. 여기에 잘 나가는 고등학교 학생들 동아리가 나와서 같이 막 환영하고 그럽니다. 조금 우리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많은 대사관들이나 심지어 각 종교 지도자들도 나와서 당신들의 인권과 자유를 옹호합니다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접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판단 없이. 그러다 보니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져 있느냐.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 질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성인들은 지금 20살 이상부터 뭐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65%다 합해서 65%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요. 안타까운 겁니다. 35%는 글쎄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청소년들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성인들은 65%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청소년들은 20%가 안 돼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동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살다 보니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런 케이스 말고 이렇게 하라고 제도화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제도화 얘기입니다. 제도화. 장려한다는 얘기예요.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성세대의 2배씩 문제가 됩니다. 이 수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이 성인들이 만든 한국의 가족 문화의 해체와 출산율이 0.8인데 다음 세대가 나아질 거라는 안심을 한다고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숫자가 줄어서의 소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종 자체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한국이요.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가 25만 명 정도입니다. 25만 명. 그러다가 아까 보니까 올해는 30만 명 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좋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낙태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 낙태. 공식 발표에 의하면 한 해에 5만 명 정도가 낙태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에는 낙태법이 부재 상태입니다. 이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 어떤 여성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데서 낙태를 금지하는 건 그래서 기존의 낙태법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법이 못 만들어지고 있는 공백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신고된 것이 5만 건이란 얘기입니다. 저도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고민을 합니다만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비공식적인 것까지 하면 하루에 3,000명씩 낙태를 한. 곱하기 365 하면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태어나는 건 25만 명, 낙태는 100만 명. 즉 아이들한테까지도 피임법을 가르쳐가며 자유롭게 성의 해방적인 이 분위기가 가족을 경시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이 결과가 얼마나 불행함을 몰고 옵니까? 진짜로 건강 문제나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가족의 현실입니다. 수치로만 0.8이라는 인구가 줄어든다. 야 이거 어떡하지? 2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복지 비용을 얼마나 늘리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선택하고 판단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이 이 정도까지 심각한 걸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모르신단 말이에요. 알려주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잖아요. 좀 방심하고 있다가도 진짜로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이 오면 똘똘 뭉쳐서 그걸 극복해내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이 아유 이민 가야겠다.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네. 이민 가야겠다 그러면 이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기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미국 같은 나라로 가고 싶어 할까요? 미국의 제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은 어때? 상황이 어때? 그랬더니 머리를 부여잡습니다. 미국은 좀 전에 얘기했던 포괄적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와서 기본이 되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제 그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가 어때? 그랬더니 점점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낸대요. 홈스쿨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학교에 가면 너무 이상한 걸 배워온다는 거예요. 어떤 걸 배우는데 일단 학교에서 예를 들면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려보자 이런 거 하면 큰일 난답니다.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 큰일 난답니다. 엄마 없는 아이, 아빠 없는 아이, 아빠만 둘인 아이, 엄마만 둘인 아이, 아무도 없는 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면 인권을 침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런츠 1, 페런츠 2 이렇게 부른대요. 제 지인의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남성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여성 교장 선생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사드려야겠다는데 같은 분이더래요. 현직 교장 선생님이 성전환 수술을 하신 겁니다. 응? 응. 이게 일반화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를 그러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전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 얘기를 해야죠. 다행히 그 반대의 물결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요. 소위 인문학, 사회학 쪽에서는 이러한 보수적인 가치와 전통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거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수적 그러면 괜히 지나간 옛 거 같고 그러지만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인류가 지내오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타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쌓아왔던 그러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문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극한까지 떨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연구를 시작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정적인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하는 자료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몇 개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더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기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가족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잘 살더라라는 통계 자료 발표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30대 중반쯤 돼서 테스트해 보니까 중산층에도 훨씬 많이 올라가 있고 고소득층에도 훨씬 많이 2배 올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사실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관도 얘기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폭력 범죄 발생률은 결혼해서 가정 안에 있는 어머니보다 미혼모가 훨씬 높은 거,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데이터로 놓고 볼 때는 야, 어떠한 환경,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입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볼 때 불안 증상, 행동 조절 어려움,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심각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6배에서 30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도덕적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회에 비상식적인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당연히 부모라면 내 아이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화가 난다고 내 아기를 엄마가 때려 죽이고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지고, 이런 비인륜적인 내용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상태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우리 사회가. 미혼모보다 결혼한 가정의 어머니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도 너무나 당연한 수치들입니다. 건강도 그렇더라고요. 이건 영국 자료인데요. 성인 남성 사망자와 혼인 여부에 따른 사망률을 보니까 기혼 남성보다 미혼 남성이 약 3배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일본 자료입니다. 미혼자보다 수명입니다. 수명.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수명이 훨씬 높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것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잖아요. 가치관도 그렇고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도 알려주고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행복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려주고 하는 노력들이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경제 복지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핵심이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복지는 가족의 부활이다. 가족 안에서 노인 문제, 아동 문제, 뭐 청소년 문제, 여성 문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것을 쪼개놓고 가정 밖에서 국가가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겠다? 안 될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대가족의 가치를 되살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대가족 그러면 이건 구시대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기수 총장님께서 4대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요,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우울증이 오시다가 손주들 봐주시면서 다 해결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노인 부양 문제, 이거를 정부가 요양원도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가족의 가치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건강하게 서로 도우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지, 세대 간의 협력과 화합이 될 때 노인 육아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사회 문제도 가정 안에서 도덕적인 시민들이 양성될 수 있다는 것 등등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운동이 너무나 당연하고 가장 올바른 이 운동이 다 알고 있는데 사라져 있다. 이걸 되살려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5년 전 2021년도 정도에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진 17개 단체에, 여기 이제 앞쪽에 계신 우리 협력단체 분들입니다. 모이셔서 처음으로 가정평화 포럼이라는 걸 하면서 이런 주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해서 뭐 국제인권법, 뭐 차별금지법, 노후소득에 대한 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를 열면서 글로벌 성혁명, 성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다 무너뜨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다음 세대에게 할 것이냐. 성과 결혼과 가족은 다 연결되어 있는 가치와 윤리다. 이런 내용들. 또 가족의 윤리와 가치 회복을 위해서 글로벌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2021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해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성교육, 일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쭉 하다가 모여있던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날 모여서 말만 하면 뭐하냐. 캠페인도 하고 대중적인 운동도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K 가족 축제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축제는 많은데 K 가족, 무슨 K 푸드 무비 다 많은데 K 가족, 가장 자랑스러운 한류의 핵심 중에 핵심은 K 가족이란 말은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K 가족 축제를 하면서 우리의 건국이념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를 인간 개인을 넘어 가족이, 아까 우리 강국창 회장님도 그 얘기 해주셨어요. 사회의 토대는 가정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가정을 이롭게 하자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한국 가족이 뭐가 다르냐? 이 얘기 하다 보면 막 마음이 우리가 노곤노곤해지는 아름다운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상 다 하진 못하지만 한국 가족의 특별함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온, 한국에 요즘은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 가족으로부터 느끼는 특별함,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런 모습들의 특별함들을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가족들은 사회 전체를 대가족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서 어머님, 이모님, 외국 사람들은 그거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교수님들이나 사장님들이나 바람직한 청년을 보는데 자식 같다, 동생 같다 하고 이런 사회 확장성 이런 것들이 달라요. 한국 가족은요, 친척들까지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은 그냥 엉클 그러면 끝나요. 엉클 아저씨 그러면 끝인데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관계의 소중함과 역할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부터 해서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조부모 간에 그런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다 사장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가족을 이제 최고의 한국의 자랑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K 가족 축제를 이렇게 쭉 2023년부터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 가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참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하고 가족 그림 그리기를 하도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모전도 펼치고요. 가족 정책 공모전도 펼치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공연하고 가족 장기 자랑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이렇게 막 어린이 대공원에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모차가 많이 있죠. 이 유모차가 많은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은 길거리 유모차에 아이 대신 합창을 하시네요. 합창을. 제가 가끔 그 얘기 드려요. 저희 집 앞에 아파트가 하나인데 아침에 나오는데 유모차를 끄는 엄마 둘이 이렇게 오다가 유모차 안을 보고 서로 안녕 이러고 인사를 했는데 둘 다 강아지였어요. 어린이 대공원에는 강아지가 못 들어갑니다. 동물들 놀란다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아이들이 많은 이런 모습들. 아이들이 직접 가족을 기념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축제들도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셨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78개 단체의 분들이 사실은 내가 많은 것들을 돕진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뜻이라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라고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 가족과 분리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무슨 회사, 기업 뭐든지 간에 가족이 소실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시면서 협력이 됐는데 이게 느슨한 좀 연대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더 우리가 제대로 이 변화를 더 늦기 전에 한국에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까지 보니까 전국적인 단체들의 여성 단체 전국 뭐 협의회도 있고 청소년 단체 협의회도 있고 아동 단체 협의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가족 단체 협의회가 없더라고요. 전국적인 단위의 가족을 위한 모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가족 단체 협의회라는 것을 이 지금까지 뜻을 모았던 분들과 함께 작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박수를 쳐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작년 7월 10일 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그때 우리 황인자 상임 대표님이라든가 또 우리 이기수 총장님도 그때 축사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야, 이거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만 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문제는 야, 그거 참 심각하구나 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잊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역사에 얼마나 국난이 많았습니까? 외란, 호란, 6.25, 무슨 IMF, 코로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위기와 이 위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기보다도 이 인구 문제, 가족 해체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어디서 총성이 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족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소멸되고 있다. 미래가 지워지고 있다라고 볼 때 이 운동은 모든 사람이 나서야 돼요. 정치인, 경제인, 시민사회, 학자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서 개인, 가정 다 뭉쳐서 대한민국 전체가 손을 맞잡고 이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늦었습니다. 아까 인구 구조도 보셨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전 국민이 똘똘 뭉쳐도 지금부터 몇십 년은 이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통일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됩니다만 더 멀리 볼 때 지금이라도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작년 진행했던 그 영상을 많은 언론이 와서 취재를 했는데 연합뉴스에서 뉴스로 저희 설립식했던 내용을 내보내줬습니다. 한 3분 정도 영상이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저출산 가족 해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저출산 고령화, 가족 해체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가정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출범이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가정평화포럼과 K가족축제 등 의미 있는 포럼과 행사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 결실로 170여 개의 단체가 힘을 모아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가족 관련 단체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사라지며 생명이 경시되고 인간의 관계가 파편화되는 이 시대에 국가는 흔들리고 사회는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종교, 이념과 국경을 넘어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지키자는 절박한 사명 아래 모였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인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가정의 확산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 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출범을 통해 정책과 학술과 교육, 문화의 영역에서 가족의 가치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협회 창립을 축하하며 기조연설을 이어나갔는데요. 가정은 단순히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곳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공간을 넘어서 인격이 형성되는 전인적인 교육의 장입니다. 거의 다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 가정 문화와 각자 자국의 가정 문화를 비교하면서 차이점과 공통점과 발굴해 나가면서 한국 가정 문화를 주제로 많은 대화를 하는 크루입니다. 한국 가정의 가치는 최근에 바뀌는 게 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옛 모습을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모범으로 해서 따르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다양한 사회단체들도 그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위기를 극복하고 협회 활동이 전 세계로 전파되길 바라며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한국가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당연히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이렇게 많이 기사도 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뭐 포럼이니 축제니 이렇게 하다가 더 세부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분과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성 성교육 분과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오세라비 작가님 또 김순종 회장님 등등이 앞장서셔서 요것도 이제 그 국회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한 장면인데요. 우리 이인선 국회의원이신데 이인선 국회의원이 이때 이제 환영사를 뭐라고 해주셨냐면 딱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시자마자 첫 표현이 이것이었어요. 헌법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 여성가족위원회였는데 정부가 여성가족부가 이름이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면서 우리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 존중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출생 인구 가족 정책 분과도 만들어서 얼마 전에 6.3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의 위정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알고 모든 정책에 가족의 중요성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다라고 해서 가정이 살아야 서울이 삽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부산도 살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삽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선언하고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선언문입니다만 나중에 또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뭐 코리아 타임즈 전면에도 기사가 실리고 이러한 우리의 운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느슨한 조직이었는데요. 이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사명과 책임을 지고 정말로 변화와 그 해결이 될 때까지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가족단체협의회를 사단법인 이제 등록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한국가족단체협의회를 이끌어 주실 처음부터 이제 앞장서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만 이끌어 주실 훌륭한 지도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앞에 환영사 축사해 주신 황인자 대표님, 김기련 총재님도 계시고 우리 이기수 총장님 뭐 상임 고문해 주시고 또 뭐 박강수 총장님 또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사장 지금 하고 계신 이명선 교수님 등등 많은 분들이 상임 고문도 해 주시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가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의 지역 본부를 쭉 설립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지역에서 의로운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진짜 뭐 시민사회, 뭐 학자, 정치인 다 뜻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해오다가 오늘 서울 본부 10번째로 이렇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78개 협력단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원단체로 협력 차원에서 회원단체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희 협력단체로 계셨던 분들은 더 큰 책임을 갖고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회원단체로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이러한 설명 들으면 정말
영역을 불문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78개 단체라고 했지만 뭐 1000개, 10,000개, 전국이 전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협의회지만 개인분들, 나는 단체장은 아닌데 개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개인 회원 등록하시고 후원인도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러한 일들은 구국이고 애국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게 힘을 모아 나가야 되는, 독립운동보다도 통일운동 이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과 가족가치 실현을 위해서 전략적 기업 파트너십도 많은 그 의로운 분들께 제안해 나가면서 이 운동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다 기억을 못 하실지언정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누군가는 앞장서서 길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그 앞장서서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설립 취지 강연인데 공감이 잘 되셨습니까? 예. 인터넷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회원으로서 또 주변에 의로운 분들 많이 연결해 주셔서 기필코 대한민국이 가족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